자, 그래서 그 DP 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던 얘네들은 뭐냐면 서버가 랜덤한 대칭 키를 만들어서 각 사용자한테 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요 방식에서는 별도 서버를 쓰지 않고 각 사용자가 어떤 군에 대해서만 사전에 약속하고 있으면은 GAGB를 교환해가지고 랜덤한 대칭 키를 확립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만들 때 이 GAB에서 A와 B는 누가 선택해요? 각자 선택하죠. 각자 선택하기 때문에 그 최신성이 그대로 보장이 돼요. 내가 요번에 새로운 랜덤 값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값이 A를 이용해서 만든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로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GA 주고 GB 주니까 이 앨리스나 밥 입장에서는 요 값이 밥이 준 건지 앨리스가 준 건지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뒤에 가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자 공격이라는 게 가능해요. Man in the middle attack. 중간자 공격이라는 것은 중간에 공격자가 딱 숨어 있는데 양측에 있는 사용자들은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본 DP 헬만 프로토콜은 Man in the middle attack에 취약해요. 왜 취약하냐면 요 중간자가 GA를 줬을 때 못 가게 해. 못 가게 하고 GC를 줘요. 그리고 얘가 GB를 줄 때 또 GB를 못 가게 하고 GC를 줍니다. 그럼 얘가 계산한 값이 뭐예요? G의 AC 승이죠. 얘가 계산한 값은 G의 BC예요. 둘 다 서로는 계산을 못 해요. 얘도 계산 못 하고 얘도 요 값을 계산 못 해요. 아니, 얘가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밥은 G의 AC 승을 계산 못 하고 앨리스는 G의 BC 승을 계산 못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자체는 이제 서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얘가 요 K를 이용해서 메시지 암호에서 주면 얘는 C 값을 알고 있으니까 G의 AC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오면 다 풀어볼 수 있어요. 다 푼 다음에 얘는 K'은 뭐냐면은 여기 K'인데 G의 BC승으로 암호화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암호해서 주고 얘가 풀어서 다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 두 명이서 오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용자가 다 열어보는 거죠. 중간자 공격이 취약하다. 이건 취약한 이유는 요 GAB를 얘가 요걸 받을 때 저것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앨리스가 준 건지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증하면 되겠죠. 서명을 해요. KA, KB, 그리고 여기다 BA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한 인증이 되죠. 강한 인증. 너를 내가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중간자들이 GC로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A에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A의 서명을 중간자들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어도 얘가 앨리스로 착각하게끔 어떤 값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명만 하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기본 DPL만 프로토콜은 저런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최초로 한 논문으로서 그 ACM 튜링 어워드까지 받았으니까 뭐 할 건 다 했죠. DPL만이. 자, 다시 이제 순서대로 그게 느리냐?
그리고 그 키 동의 프로토콜은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한 종류죠. 키 동의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한 종류예요. 그럼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 요구사항을 뭐라 그러냐면 비밀성, 최근성, 용도, 키 주체 또는 참여자, 그리고 키 확인. 요 5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키 동의 프로토콜도 이 5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비밀성은 만족이 돼요. 왜? GA, GB 주면은 GAB를 계산할 수 있는 것 앨리스와 밥밖에는 못해요. 만족이 되고, 최근성은 요 A와 B라는 랜덤한 값 때문에 최근성이 보장이 돼요. 용도랑 요거는 확인 안 되는데 요거 확인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자 어택이 생겼죠. 그러면 중간자 어택을 막으면 되죠. 서명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요 2개가 다 해결이 돼요. 키 확인은 추가하면 되겠죠. 키 교환한 다음에 K 갖고 여분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똑같은 키로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키 동의 프로토콜도 다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키 동의 프로토콜들은 예전에 했던 그 서버를 이용한 그런 키 전송 프로토콜하고 달리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키 제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요 미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원래는 이 최종적으로 확립이 되는 키를 앨리스나 밥이 조작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밥은 앨리스가 어떤 A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앨리스도 밥이 어떤 B를 선택할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나중적으로 GAB가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근데 미첼이라는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 얘는 GA를 주죠. 그러면 얘는 GB를 주기 전에 B를 한 10개 정도는 검사해 볼 수 있어요. 해서 내가 그 중에 B1, B2 막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애를 쓸 수가 있어요. 즉, 얘보다는 최종 GAB를 결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유리하면 어때? 뭐가 문제라고. 근데 유리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삼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요 밑에 보시면 해시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해시. 요 해시해서 주는 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암호 기술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거 봤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해시해서 주는 거? 언제 봤어요? 기억나시는 분? 제 강의 중에 저 해시해서 어떤 값을 주는 거가 기억나시는 분? 데이터 클 때? 그거 말고요. 데이터 클 때 우리가 전자 서명할 때도 서명 메시지 대신에 이제 해시 값에다가 서명하는데, 그때 말고 우리 동전 던지기 프로토콜 설명할 때도 큰 랜덤한 수를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것에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줬어요? 해시 값을 줬어요. 해시 값을 주면 얘는 어떤 값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얘는 GA 바로 주죠. 그럼 GA를 알게 돼요. 요 순간에 GA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해시를 받기 때문에 GA를 몰라요. 그럼 GB를 선택할 때 얘가 유리한 점이 아까와 비해서 하나도 없어졌죠. 그러면 얘는 되는데 얘가 그럼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은 해시 함수는 얘 입장에서는 어떤 특성이에요? 일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해시 값으로서는 뭘 몰라? GA를 몰라요. 근데 해시 함수는 또 뭘 못해요? 충돌 회피. 그래서 앨리스가 이 주었던 GA가 아닌 다른 GA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값을 주는데
까서 주기가 싫어요. 좀 이따 공개를 하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싶시다. 투표. 근데 어떤 값으로 내가 투표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진 않아. 근데 나중에는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값을 해시해서 줘요. 해시해서 주면 그 받은 사람은 그 해시값 때문에 어떤 값을 해시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해시값을 준 사람도 내가 처음에 뭐 어떤 사람을 찍어놓고 다른 사람 찍은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씁니다. 비트 커미트먼트라고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거에서도 예를 들면 투표를 하는데 투표의 경우 수가 1, 2, 3이에요. 3명 중 1명이야. 그러면 해시 1하고 해시 2하고 해시 3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왜? 요거의 경우의 수가 너무 적죠. 그러면 요걸 받은 사람은 해시 1 해보고 해시 2 해보고 해시 3 한 다음에 준 해시 값을 요거 3개랑 비교하면 얘랑 일치하면 얘가 어떤 값 준 거예요? 2를 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해시 1, 2, 3을 주는데 뭐 1 주고 랜덤한 뭐 64비트 값을 같이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다. 요 앞에 32비트고 64비트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투표 값이죠. 요거는 랜덤 값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른 투표 값 프라임 그리고 랜덤 값 또 넣는데 다른 랜덤 값인데 요 두 개 해시 값이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죠. 일치하는 걸 찾으면은 내가 1에다 투표해 놓고 어디다 투표했다 2에다 투표했다고 거짓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다? 왜? 충돌 회피 특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뭐 다 이런 것들이 저 기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주말에도 그 비트코인 관련된 세미나를 하나 들으러 갔었는데 참 그래요. 빨리 비트코인 시간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돼서 한 2, 3주를 비트코인 갖고 얘기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요 해시 기술은 요렇게 하는 것은 이 K 제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요렇게 어떤 값을 주는데 숨겨서 주는 거예요. 숨겨서 주는데 나중에 오픈할 때는 내가 부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딴 얘기를 하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 1 투표 번호 랜덤 값. 그러면 이제 숨길 수 있죠. 내가 뭘로 투표했는지. 근데 나중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이렇게 투표했으면은 나중에 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개표를 하려면 A가 나 2 하고 내 랜덤 값은 이거야 라고 줘서 이걸 다시 했어서 일치하면은 너 1에다 투표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자선거에서 뭐가 만족이 안 돼요?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 근데 투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저렇게 하면 전자투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는 전자투표는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전자투표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비트코인 갖고 전자투표를 한다. 비트코인 갖고. 비트코인은 꼭 비트코인 아니에요.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암호화폐라고 그럽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요. 얘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개념 몰라도 돼. 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코인을 발급합니다. 코인을 발급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코인을 발급해 가지고 각 사용자한테 코인을 하나씩 줘요. 하나씩 줘요. 그리고 코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나 A인데 근데 이 A는 누군지 몰라요. 익명이에요. 나는 B한테 1원을 준다. 1코인을 준다. 이게 거래예요. 그러면 내가 코인을 받았어요. 코인 번호가 13557이에요. 근데 나한테 1357 줬는지 누구도 몰라. 그러면 내가 1357이란 코인을 박원순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박원순한테 내 코인을. 그러면 이 결제들이 쭉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30명이 박원순한테 주고 뭐 20명이 안철수한테 줬다. 그러면 투표가 그 순간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그 기록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 거래 기록들을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암호화폐 갖고 만약에 전자선거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화폐를 발행해서 뭐 시든 어디든 간에 화폐를 발행해서 유권자들한테 하나씩 줘요. 근데 줄 때 익명으로 줘야 돼. 받는 사람도 익명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어떤 화폐를 받았는지 정부가 알면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기록에 남아요. 1357 코인을 김상진이 받았다라는 걸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시점 되면은 자, 블록체인 갖고 비트코인 갖고 거래를 하세요 라고 그러면 나는 그 투표자 중에 한 사람한테 그 지불하는 거예요. 그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받았는지를 보면 투표에서 1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익명성 보장이 되고 계산 금방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하나의 응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응용.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전자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괜히 딴 얘기를 했대. 요 해시 보고 흥분해서. 근데 해시가 요즘 들어서 하여튼 되게 어떤 중요한 암호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들 나오면서 그 주말에 만났던 CEO 사장이에요.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장에 판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에 납품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직원들의 월급을 암호화폐로 준대요. 어떤 걸로 주냐? 이더로 준대요. 이더가 한 40만 원 정도 해요. 그거를 사서 사람들한테 준대요. 그럼 어떨 때는 사람들이 짜증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받아놓고 나중 되니까 40만 원이 30만 원 됐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와서 좀 보너스 좀 땡겨주세요. 그런데요. 근데 어떨 때 올라가면 아마 안 돼. 그래서 이더로 준대요. 이더로. 그래서 대단하다. 그렇고 또 뭘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 간에 회사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또 어느 나라에 그걸 송금해야 돼요. 거기서 또 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송금해봤어요? 해외로 송금해보면은 내가 한 100달러 보내면 실제 100달러가 안 가요. 그쵸? 중간에 있는 은행들이 다 수수료 땡겨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보내면 돼요? 암호화폐로 사서 보내면은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지금은 암호화폐로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탈세하면은 중국에서 뭐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세금 내고 싶대요.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내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데는 돈을 송금하면 5일 묶인대요. 5일 동안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지. 5일이 지나야 내 수중에 들어올어요. 미국으로 보내도 바로 다음날 못 써요. 한 이틀? 빠르면 한 이틀, 3일 걸려요. 미국에 내가 뭐 조카한테 용돈 보내면 오늘 들어갔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 친구가 쓰지는 못해요. 3일 지나야. 다 이것도 은행들이 수수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암호화폐가 생기니까 내가 수수료 챙겨 먹으면 내 시스템 안 쓰겠네. 그럼 내 시스템을 개선할 거예요. 수수료 없이 은행도 수수료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은행이? 망할래나? 뭔가는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세스를 빨리 해주고 수수료를 줄여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서 또 열심히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암호 프로토콜과 관련된 다양한 공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기 끝날 때까지는 거의 공격 얘기들만 할 거예요. 이런 공격, 저런 공격들이 있다. 그리고 이 공격이라는 것이 프로토콜의 목적을 방해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지 프로토콜의 목적을 하나도 방해 안 하는 것은 공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격도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건 공격이고 이건 공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이 공격들이 다 똑같이 모든 프로토콜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격도 프로토콜마다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늘 뭐만 알아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공격들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들이 어떤 공격들이 나타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 시간을 재서 키를 깨고 또 그 파워 소비되는 전력을 가지고 비트를 예측해낼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새로운 공격들이 나오면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설명드릴 게 재전송 공격입니다. 재전송 공격. 그러니까 재전송 공격은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썼던 메시지를 다시 쓰는 것을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는 워낙 잘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재전송 공격이에요. 근데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들을 제대로만 쓰면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만 보면 간단히 보면 기준들이 억압됐다라면은 뭔 의미냐면 옛날 메시지를 공격자가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원래 수신자한테 안 간 거예요. 왜? 공격자가 그때 막아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변경 여부. 재전송을 하는데 그대로 보낼 수가 있고 약간 수정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의도 변경. 원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방향, 역방향. 원래 A가 받았던 메시지인데 A한테 다시 줘. 그럼 무슨 뭐야? 순방향이 돼요.
근데 역방향은 B가 보낸 메시지인데 B한테 보내버려. 그러면 역방향이 돼요. 방향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행 내부, 수행 외부. 수행 내부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다 썼다. 그럼 뭐 수행? 내부겠죠. 근데 여기 진행이 되고 있는 메시지를 요 A와 B 간에 하는데, 그럼 A와 C 간에 하는 메시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메시지를 여기로 갖다 썼다. 그러면 그거는 수행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내부, 수행 외부. 그리고 전통, 중첩은 전통이라는 것은 한 프로토콜이 끝난 다음에 얘가 예전에 끝났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전통 방식이고요. 중첩 방식은 A가 B랑 그 프로토콜 진행하면서 A가 C랑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 갖다 쓰면은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중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수행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하나에서 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중첩 공격은 항상 수행 외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전송 공격들이 돼요. 역방향 수행 내부, 수행 외부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 내에 암호문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암호문의 형태가 다르면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 갖다 쓰면 여기 있는 형태랑 여기 있는 형태가 다르면은 메시지를 받아보면은 이거 엉뚱한 게 왔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같으면 안 돼. 우리는 프로토콜을 정의할 때 뭐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하여튼 보통 A와 B가 주면 B가 A가 주는 메시지들의 형태가 대칭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형태가 같아져서 이런 재전송 공격을 도와주는 꼴이 돼요. 또 각 메시지 암호문 내에 메시지 번호, 메시지 방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암호문 내에는 메시지 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냐면 1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1번이 오면 잘못된 걸로 알 수 있죠. 2번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지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두 개의 세션 키를 확립해서 방향마다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거 갖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키를 이쪽 갈 때도 쓰고 이쪽 갈 때도 쓰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 간단하게는 GAB A 넣어서 K 프라임은 GAB B를 넣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다르겠죠. 요 두 개의 키 값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 GAB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갈 때는 K 쓰고 여기 갈 때는 뭘 써요? K 프라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암호문은 여기 갖다 못 쓰죠. 그렇죠? 키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밀 정보를 확립한 다음에 하나의 키를 만들지 않고 두 개의 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SSL 같은 경우도 브라우저가 쓰는 키랑 서버가 쓰는 키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공통된 값으로부터 만들어진 키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도 키를 두 개 갖고 있고 서버도 두 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보낼 때 쓰는 키가 있고 풀어볼 때 쓰는 키가 있고 서버는 보낼 때 쓰는 키가 있고 또 풀어볼 때 쓰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이제 하나만 만들어서 똑같은 키를 쌍방간에 쓰는 게 아니라
키를 2개 만든다. 한 세션에 2개 만들어서 각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요즘은 이 방법을 제일 흔하게 많이 써요. 뭐 메시지 번호 넣기도 하는데 제일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 3번째 방법을 많이 요즘은 쓴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을 지금 문제가 되는데 A가 NA, KAB 주고 K 뭐 이렇게 주는 건데 요 앨리스와 밥은 이미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 통해서 KAB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A로 암호해서 주면 얘가 NA를 풀어서 주고 내 MB를 새로운 거를 또 암호해서 줘요. 그럼 얘가 MB를 풀어줘요. 그럼 쌍방간에 앨리스 있구나, 밥 있구나, 서로 지금 온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되게 잘못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똑같은 키를 쓰고 있고요. 방향에 따라서. 형태도 똑같이 난스만 하나 딸랑 암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C가 있는데 앨리스가 밥이랑 프로토콜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줘요. 그럼 밥한테 안 가요. 끊어요. 얘가. 끊고 요 값을 A를 B로만 바꿔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나 밥이야. 이 프로토콜 진행하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는 이 프로토콜을 밥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같은 순간에 공격자가 밥 행세를 해서 A랑 프로토콜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진행이 다 돼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2개의 프로토콜이 완료됐는데 서로 앨리스 밥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밥은 하나도 관여 안 하고 있어요. C가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이 메시지가 뭘 해주냐면 NA를 암호해주면 얘가 NA를 풀어줘요. 그러면 NA를 줬죠. 근데 못 풀어요. 얘는 공격자는. 근데 얘를 밥인 척하고 얘를 보내는 거야. 메시지 1번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밥이랑 프로토콜 진행하는지 모르고 컴퓨터가 하는 일일 테니까 컴퓨터가 그냥 풀어서 주는 거예요. NA를. NA가 왔네? 그럼 얘는 NA를 밥으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값을 또 여기서 넣어서 주면 얘가 또 그걸 풀어줘요. 또. 계속 지가 풀어주는 거야. 멍청하게.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방향만 나타내면 돼요. 아니면 여기 쓰는 키들을 달리하면 돼요. 똑같은 KAB인데 KAB로부터 뭐 K1, K2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앨리스가 밥 쓸 때는 K1, 밥에서 앨리스 갈 때는 K2를 쓰면 이런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대충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 만약 있다. 비슷한 프로토콜인데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보면은 형태가 비슷하죠. 형태가 비슷하면 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르게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A가 C랑 할 때 또 A가 B랑 할 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A 입장에서는 B랑 할 때는 B 서명이 오고 C랑 할 때는 C 서명이 오니까 구분이 되죠. 근데 나는 B랑 할 때랑 C랑 할 때랑 차이가 없어요. 주는 값은. 똑같아요. 그럼 이거 문제예요. 거꾸로 B 입장에서 보면 B는 C가 시작하면은 나는 뒤에는 C가 오고 A랑 시작하면 A가 와요. 하지만 B 입장에서 보면 늘 똑같이 B 이렇게 주죠. A랑 할 때나 C랑 할 때나 똑같이 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형태를 달리하게 되면은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우리가 그냥 만들 때 보면 무의식적으로 초창기에는 그냥 대칭적으로 만들었어요. 대칭적으로 만들면 뭐가 편할까? 프로그램 할 때. 구조체 하나만 쓰면 돼요. 그렇죠? 요 메시지 할 때, 요 메시지 쓸 때 사용하는 구조체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구조체가 달라지죠. 하나는 수락체 가지고
사람 이름, 난스. 여기는 사람 이름, 난스 이렇게 돼야 돼요. 구조체가 두 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 구조체 많이 정해야 되니까. 근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돼? 키를 바꿔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A가 B랑 하는 거를 A가 C랑 하는 거랑 그려보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걔는 우리가 활용해서 늘 뭘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봐야 되겠고 B 반응자 입장에서 우리가 프로토콜이 있으면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시작하는 사람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응자 입장에서는 C가 시작했을 때 또 A가 시작했을 때 프로토콜 그려보고 B 입장에서 구분이 되는지 A 입장에서 또 시작자 입장에서 A가 B랑 할 때랑 A랑 C랑 할 때랑 구분이 되는지 지켜보시면 우리가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